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칼라 영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디지털로 칼라 영상을 정보를 보존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거여서,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미지를 위한 칼라 모델, 비디오를 위한 칼라 모델, 이 모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칼라를 보려면 빛이 있어야 되죠. 근데 빛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약간 저는 이제 사실은 처음에 이 말을 대할 때 약간 놀라웠는데, 어쨌든 빛은 전자기파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칼라는 그 전자기파 안에 들어있는 그 빛의 웨이블랭스, 파장에 의해서 그 칼라를 인식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뭐 매우 당연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번 상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일반적으로 그 만약에 파장이 하나의 파장만을 갖는 그런 빛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 빛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레이저 같은 그런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루비 레이저 같은 경우는 스칼렛 레드 빔, 뭐 단일 칼라지만 그런 빔을 만들어내고, 그 밖에 레이저도 뭐 비슷한 것들이죠. 근데 인간은 사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역에 있는 웨이브랭스들을 가지고 칼라를 구별하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visible wavelength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파장의 영역에 속하는 칼라를 의미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파장이 짧으면 파란색이고 파장이 길면 빨간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간 쪽이 파장이 더 긴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소위 레인보우 컬러라는 게 있죠.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이런 컬러를 보려면 우리가 이제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데, 뭐 아마 뭐 프리즘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 분광 측정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삼각형 모양의 유리에다가 자연광을 쏘면 그게 다른 한쪽에서는 레인보우 컬러로 이렇게 분해돼서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 프리즘 자체를 일종의 스펙트럼 분석기다. 빛에 들어있는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자연 현상에서 보는 그런 빛이 포함하고 있는 컬러들을 구별해 보면 우리 눈이 인지할 수 있는 파장의 범위는 350 나노메타에서 780 나노메타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 그림에 보는 것과 같습니다. 레인보우 컬러죠. 가장 왼쪽이 바이올린, 그러니까 뭐 보라색, 그다음에 가장 오른쪽이 그 레드, 그러니까 빨간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영역을 벗어나면 인프라레드,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적외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파장이 380 나노메타보다 더 짧아지면 색깔이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게 되는데 그 영역을 울트라 바이올릿, 그러니까 자외선 영역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빛을 그 안에 들어있는 파장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스펙트럼 분석이란 걸 하면 이런 레인보우 컬러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결국은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에서 컬러 모델이란 이런 레인보우 컬러를 어떻게 적절하게 디지털 숫자로 보존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저 뒷부분까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그 레인보우 컬러가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전달되는 데일리 라이트,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그 나타나는 그런 빛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빛을 이제 파워 스펙트럼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 위에 있는 사각형에 있는 것과 같은 그림이 됩니다. 가로축이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의 전체 영역, 가장 짧은 쪽이 이쪽이고 가장 긴 쪽이 이쪽이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이 빨주노초 파란보, 이 레인보우 밴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양광에 포함되어 있는 그 파장의 성분들을 이렇게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이런 위에 똑같지 않고
웨이블랭스별로 그 크기가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영역이 이 부분인데 대략 어디쯤에 해당하게 되냐면 450하고 500 사이니까 이 부분쯤이 되겠죠. 그러니까 좀 신기하죠? 왜냐하면 파란색이 우리가 보는 데일리 라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큰 에너지 성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 낮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우리 눈에 보는 게 파란색이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나요?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우리 눈엔 잘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파란색에 해당하는 웨이블랭스를 갖는 그런 성분들이 우리의 그 일상생활의 빛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파란색을 잘 보지 못하는지는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우리의 눈입니다. 사실 눈이라기보다는 비전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뭐냐면 단순히 눈에서 빛을 어떻게 감각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게 신경을 거쳐서 우리 뇌에 전달됐을 때 우리 뇌가 그 빛 혹은 컬러를 어떻게 인지하느냐 이제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눈보다는 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은 이제 저 안쪽에 망막이 있죠. 그러니까 저 안쪽에 망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망막이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하자면 카메라 필름이 존재하는 그런 위치가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망막이 눈 아래 앞쪽에 보면 이제 렌즈가 있고 그 렌즈를 통해서 상이 그 망막 쪽에 투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반적으로 카메라에서와 같이 상이 우리 그 망막에는 upside down, left, right, reverse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아래하고 좌우가 뒤집혀서 우리 망막에 상이 맺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그 비전 시스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위치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망막, 레티나 위에 포함되어 있는 그 빛을 인식하는 세포들인데요. 우리 그 망막에는 두 종류의 세포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상세포, 라드라고 하는 간상세포고요. 두 번째는 콘스라고 하는 원추세포, 이 두 종류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콘스라고 하는 이 원추세포는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총 네 가지의 세포가 존재하는 거죠. 한 종류의 라드, 얘는 그냥 라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종류의 콘스라고 하는 그런 그 세포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포들이 빛을 인식합니다. 그러면 그 인식된 정보가 우리의 뉴런 시스템을 거쳐서 우리의 뇌에 전달되고, 그럼 우리의 뇌는 어떤 식으로 컬러를 인식하게 되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의 뇌는 컬러를 R-G, G-B, B-R 뭐 이런 형태의 일종의 컬러 간의 디퍼런스를 우리 그 인지 시스템이, 비전 시스템이 인지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디지털 비디오나 디지털 이미지를 얘기하면서 왜 이런 휴먼 비전 시스템을 봐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보는 비디오나 이미지의 기본적인 퀄리티를 측정하는 우리 몸에 있는 기관이 뭐냐면 바로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우리 뇌의 비전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디지털 이미지, 디지털 비디오의 퀄리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휴먼 비전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지라는 게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평가하는데 이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의 신뢰도를 우리가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향후에 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용어가 조금 이제 다릅니다. 하나는 brightness라고 하고 어떨 때는 luminance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얘는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 luminance 그러면 그 여러분 혹시 집에서 이렇게 뭐 프로젝터 같은 거 혹은 일하시는 데서 프로젝터를 이렇게 다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프로젝트를 살 때 기본적으로 가격이 그 루마 뭐 요거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밝으면 밝을수록 가격이 보통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루미넌스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어떤 빛을 내는 그 물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휘도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휘도가 우리 눈에 인지될 때는 동일한 비례해서 휘도가 높다고 무조건 밝으냐? 뭐 밝아지겠죠 대체로. 근데 휘도의 변화량하고 우리 눈이 인지하는 밝기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또 표현하냐면 앞에 있는 것처럼 brightness. 우리말로 하면 밝기죠, 밝기. brightness는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밝기입니다. 내가 인지하는 밝기. luminos는 이 빛을 만들어내는 광원이 만들어내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그런 이 휘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칼라 모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레티나, 그러니까 망막 쪽에 그 세 가지, 한 가지, 라드 하나하고 그다음 세 종류의 콘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약간 그래픽하게 그린 게 여기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제 망막은 이 눈으로 봤을 때 요 맨 뒤쪽에 여기입니다. 여기 맨 뒤쪽에 있는 이 영역을 망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렌즈가 있고 여기 렌즈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조절이 잘 안 되면 노안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뭐 홍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종류, 네 가지 종류의 세포는 이 망막에 존재하는 세포들입니다. 결국 빛의 양을 최초로 센싱하는 그런 장치다, 센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센싱된 게 옵틱 너브를 거쳐서, 즉 신경 시스템을 거쳐서 우리의 뇌에 전달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 그림에 보면 좀 이제 약간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간상세포, 그러니까 라드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걔네들은 숫자가 되게 많아요. 그죠? 여기 모양이 스프링 같이 생겨 있는 이렇게 길쭉한 것들이 그것들이거든요.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콘스라고 원추세포라고 했던 것들은 듬성듬성 있고 또 각각의 컬러가 입혀져 있네요. 실제로 컬러가 입혀져 있진 않은데 각각의 콘이 이 컬러가 입혀져 있는 저 색깔을 센싱하는 콘이다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색깔을 입힌 겁니다. 그래서 보면 초록색 콘이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콘이 여기 두 개 있네요. 그 다음에 파란색 콘이 있고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그대로 놓고 보면 간상세포가 원추세포보다는 훨씬 더 많구나 라는 거를 일단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추세포도 red, green, blue 그러니까 빨간색,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이것들을 주로 센싱하는 그런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적으로 그 각각의 성분들을 센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전에 그 그림을 이제 좀 숫자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파장의 범위가 아까 그 숫자가 좀 다르긴 하지만 뭐 350, 370 나노메타부터 시작해서 780 나노메타까지 이 정도의 범위에 있다라고 했었고요. 350쪽이 파장이 짧은 쪽이 파란 쪽이고 이제 그 바이올릿 컬러죠. 그다음 그걸보다 더 짧아지면 자외선이 되게 되는 거고. 그다음 맨 끝쪽에 오른쪽 끝쪽에 780이 이제 빨간색인데 그걸 벗어나면 적외선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빛을 받아들이는 우리 눈에 들어있는 센서들, 그 아까 말씀드린 세포들은 얘네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포토 리셉터라고 합니다. 광수용기라고 부르는데 라드가 있고 콘스가 있는데 라드는 숫자가 대략 100 곱하기 밀리언 쓰니까 100 곱하기 1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1억 개 정도의 세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콘스는 보면 6.5 밀리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50만 개의 세포만 있습니다. 게다가 세 번째 라인에 보시면 three kinds of cone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콘스가 650만 개인데 그 중에
일부가 RGB를 각각 센싱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라드라는 놈이 뭘 하느냐? 라드라는 놈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밝기만을 인식합니다. 얘는 컬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밝기만을 인식합니다. 결국 밝기만을 인식하는 센서가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컬러에 관련된 센서 콘스는 그거보다 훨씬 숫자가 작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여기 또 숫자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 콘 종류 중에도 레드, 그린, 블루를 각각 센싱하는 콘들의 파퓰레이션이 40대, 20대 1이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블루, 파란색을 센싱하는 콘이 숫자가 가장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우리 눈이 실제로 빛 그리고 컬러를 센싱하는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라드, 그러니까 아까 그 간상세포라고 하는 얘가 숫자가 많다는 얘기는 우리 눈은 밝기에는 되게 민감하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콘이 적다는 얘기는 이 색깔, 밝기에는 민감한데 색깔은 좀 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둔하다, 민감하다라는 걸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뭐 파란색을 못 본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파란색이 대충 보여도 파란색이구나 이렇게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런 이미지를 볼 때 이 밝기에 해당하는 건 이미지의 해상도나 이런 게 잘 나타나 있어야 그 이미지를 정교한 좋은 이미지라고 판단을 하는데 색깔은 그 이미지의 빨간색, 녹색, 파란색은 거기에 대충 입혀져 있어도 원래 정확하게 입혀져 있는 것과 서로 구별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경계면을 이렇게 뭐 명확하게 구별한다거나 이런 게 잘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에서 저기 있는 파란색이 안 보이지 않잖아요. 다 보이는데 저 파란색이 경계면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대충 뭉개져도 뭐 이상해졌네 이렇게 못 느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보시는 화면이 조금만 밝기가 바뀌어도 우리 눈은 쉽게 인지를 한다. 라고 하는 게 이 세포에 들어있는 이 포토 리셉터에 들어있는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그런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밝기를 얘기할 때 뭐 루미넌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빛의 세기는 객관적인 물리적인 양을 측정할 때는 루미넌스로 측정이 되지만 우리가 그 루미넌스를 인지하게 되면 걔는 우리가 그냥 brightness라고 적어는 좀 주관적인 지각적인 양으로 판단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뭐 이런 거 말고 막 막대기 두 개가 똑같은데 서로 달라 보이는 거,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저 밝기라는 게 결국은 상대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왼쪽하고 오른쪽에 들어있는 이 네모와 이 네모가 지금 같은 밝기를 갖고 있는 그런 네모입니다. 근데 그 서라운딩이 뭐냐에 따라서 얘가 더 밝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밝기입니다. 그런데 서라운딩이 뭐냐에 따라서 이쪽이 좀 더 어두워 보인다 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이 뭐냐면 뭐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뭐 컨트라스트, 사이멀티니어스 컨트라스트 이펙트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이 뭐 마하밴드 이펙트라는 뭐 한 종류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특징이 사실은 우리의 감각기관이 가지고 있는 매우 일관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감각기관이 가지고 있는 매우 일반적인 특징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웨버의 법칙이다라고 부릅니다. 웨버는 독일 사람이에요. 어니스트 하인리 웨버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발견한 건데 아주 오래된 사람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극이든 그 서라운딩, 그 자극이 존재하는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요 그림에 눈으로 보는 이 경우를 예를 들면
주변이 어두우면 내가 보는 그 물체의 밝기가 더 밝아 보인다. 주변이 밝으면 내가 보이는 그 물체의 밝기가 생각보다 더 어두워 보인다. 아마 이제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야간 훈련 때 절대 담배를 못 피우게 하죠.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면 그 야간의 불빛은 수킬로에서 관측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안 그렇잖아요. 낮에는 담배 피워도 그 담배 불빛이 아주 멀리 떨어져서 뭐 가까이 봐도 잘 안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웨버의 법칙입니다. 또 다른 거는 뭐냐 하면 만약에 그 되게 시끄러운 주변이 시끄러운 데서 소리를 들으면 소리가 좀 크게 들리게 하려면 소리를 엄청 내질러야 됩니다. 그런데 조용한 데서 소리를 좀 더 커졌구나 라고 느끼려면 조금만 소리를 키워도 소리가 쉽게 커졌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통증을 느끼고 있을 때 통증이 더 세졌다라고 느끼려면 그거는 통증이 진짜 세진 거거든요. 근데 아무런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통증을 느끼는 거는 아주 작은 통증만 있어도 통증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감각기관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웨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집에 오디오 시스템 같은 거 있죠. 그러면 볼륨을 이렇게 올리면 볼륨이 한 칸씩 딱딱딱 올라가잖아요. 그럼 볼륨이 하나 올라가면 소리의 크기는 1, 2, 3, 4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기계에서는 1, 2, 4, 8, 16, 32, 64 이런 식으로 소리를 키워서 내보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볼륨이 하나 올라가면 이만큼 커졌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피아노도 똑같잖아요. 소리를 들으면 건반을 하나씩 이렇게 올리면 음계가 높아져서 음계가 하나씩 높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주파수를 분석해 보면 주파수는 1, 2, 4, 8, 12, 16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수가 그걸 옥타브라고 하잖아요. 배수 형태로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마흐 밴드 이펙트라는 건데 이거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띠들은 동일한 그 그레이 스케일을 갖는 띠들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레이 스케일을 갖는데 왼쪽 어두운 쪽하고 이어져 있는 부분이 오른쪽 밝은 쪽하고 이어져 있는 부분보다 약간 더 밝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루미너스는 이렇게 정확하게 밴드별로 똑같은데 우리가 실제로 인지하는 브라이트니스는 어두운 쪽이 조금 더 밝아 보이고 그 다음에 밝은 쪽하고 이어져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더 어두워 보이게 된다. 이런 게 이제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특히 그 브라이트니스에 연결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컬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눈은 일반적으로 그 RGB,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하는 그 세 개의 색깔을 인지하는 그런 그 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좀 명확해졌죠. 그러니까 그 셀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든 컬러를 레드, 그린, 블루로 분리해서 본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 컬러들은 레드, 그린, 블루를 각각 센싱하는 그 셀들에 의해서 수집된 그 정보들을 우리네가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이제 보셨던 숫자 중에 생각나는 게 어떤 숫자가 있었냐면 40대, 20대, 1, 2라고 하는 그 숫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색깔을 구별하는 코온들의 종류별로 숫자가 다르다. 레드가 40, 그린이 20, 블루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란색에 대해서 제일 그 소위 감각이 떨어집니다. 파란색에서 제일 감각이 떨어지고 그런데 또 희한한 건 뭐냐 하면 파란색은 통계적으로 보면 인종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이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진화의 과정으로도 그걸 설명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파란색이 제일
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레드, 그린, 블루 콘셀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체 가시광선 영역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V가 뭐냐면 아까 라드, 밝기를 인지하는 셀들에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반응을 시켰냐면 단일 파장의 빛을 이 파장을 바꿔가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스캐닝해서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렇게 측정을 했겠죠. 그리고 우리의 레티나 속에 포함되어 있는 블루를 인지하는 콘셀들, 그린을 인지하는 콘셀들, 레드를 인지하는 콘셀들, 얘네들을 가지고 반응을 살펴봤더니 이런 반응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리의 레티나 안에 들어있는 빛을 인지하는, 그리고 컬러를 인지하는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sensitivity function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좀 수식이 나와서 좀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한데 뭐 이렇게 어려운 수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람다가 이제 파장이니까 어떤 여러 넓은 파장의 범위를 갖겠죠. 어떤 빛을 만들어내는 광원이 있고 그 광원의 스펙트럼을 이 람다라고 한다면 이 람다가 우리 눈에 실제로 인지되는 레드의 양으로 빨간색의 정보로 어떻게 인지되느냐, 어느 정도의 크기로 인지되느냐 라고 하면 광원에다가 조금 전에 보셨던 sensitivity function을 곱하고 전체 파장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이게 빨간색의 양이 되고 이게 그린의 양이 되고 이제 이게 블루의 양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광원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일리 라이프에서 컬러를 볼 때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광원을 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이런 건데 그런 건 눈으로 직접 안 보잖아요. 그럼 눈이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컬러는 태양광이 혹은 우리가 여러분이 위치해 있는 집에서의 전등 불빛이 어떤 물체에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그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빛으로부터 색깔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떤 물체에서 어떤 파장을 얼마만큼 반사시키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실제로 인지하는 컬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청바지나 아니면 이렇게 희한한 오렌지색 운동화나 이런 두 개의 물체가 있다라고 할 때 얘네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물체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물체들을 여러분이 계시는 집에 전등불을 켜놓고 보거나 아니면 낮에 그냥 밖에다가 내놓고 볼 때는 어떤 형태의 스펙트럼으로 보이게 되냐면 오렌지색은 오렌지색 스니커, 운동화는 이런 스펙트럼을 갖게 되고 이런 반사돼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파란색은 이런 반사 스펙트럼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보면 파란색은 아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이 파란색 영역이에요. 이쪽이 빨간색이고 그러니까 블루진이니까 당연히 이 파란색 영역에서 반사되는 양이 높은 게 맞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쪽에 빨간색 영역에도 반사가 되게 많이 되네요. 이건 아마도 블루진이지만 이런 하얀색, 이런 흰색 계열의 이런 정보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반사가 일어나서 우리 눈에는 이게 이런 하얀색, 파란색 이런 형태의 색깔로 보이게 될 거다라는 거고 이제 희한한 건 여기 이제 오렌지색 운동화인데 오렌지색 운동화에서 반사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전체 모든 파장에 대해서 거의 일정하게 반사가 되고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빨간색 부분에서 반사가 훨씬 많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일상생활에서 눈으로 보는 컬러는 이런 간단한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낮에 어떤 물체의 칼라를 본다는 것은 태양이 있죠. 그럼 이 태양의 태양빛을 광원으로 삼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대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반사되는 양이 파장별로 물체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물체가 다르면 색깔이 다르다는 거니까 파장별로 다른 반사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양이 아까 보셨던 레드, 그린, 블루 성분을 센싱하는 콘셀들의 반응 함수, RGB 반응 함수랑 결합돼서 우리 눈에 빨간색으로 보이고 우리 눈에 그린으로 보이고 우리 눈에 블루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의 포뮬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E람다는 태양빛이 될 거고, S람다는 이 물체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물체가 파장별로 빛을 반사하는 반사 함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QR 램다라고 되어 있는 얘는 바로 우리 눈에 빨간색을 인지하는 콘셀이 반응하는 함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이런 걸 살펴보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이 칼라 이미지나 칼라 비디오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할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모델을 먼저 생각을 했네요. 근데 모델을 얘기하다 보니까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하는 세 가지 광원이 우리 눈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체적인 색깔을 인지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RGB라고 하는 세 가지의 칼라 성분을 기본적인 원소로 해서 디지털 정보로 변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일단은 매우 이제 좀 약간 명확하진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칼라 이미지를 디지털로 변환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한 장치, 이게 뭐냐면 이제 ADC입니다. 애널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려면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샘플링을 하고 양자화를 해줘야만 됩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기간 전주에 실험을 했던 것도 이 샘플링과 양자화가, 샘플링 할 때는 샘플링 주파수가 결정이 돼야 되고, 양자화를 할 때는 몇 빛으로 각 샘플을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 결정하게 되면 샘플링 과정에서는 되게 주파수가 제한돼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양자화 과정에서는 그 노이즈가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긴다 라고 우리가 하는 거를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칼라를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이제 그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기본적인 IT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술 하나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감마 커렉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감마 보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모니터의 색깔을 표출하려면 그 색깔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기적인 신호로 줘야 될 겁니다. 근데 정기적인 신호로 그 색깔에 대한 정보를 주더라도 그게 주는 정기적인 신호, 즉 여기서 얘기하는 전압의 양에 비례해서 색깔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모든 IT 제품에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컬러를 보여주려면 이 가해지는 볼티지, 전압을 좀 조절을 해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감마 커렉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압을 1V로 주면 1V에 해당하는, 만약에 빨간색을 나타내는 그 라인에다가 1V를 주게 되면 1V에 해당하는 컬러보다 좀 낮은 레벨의 빨간색이 화면에 이제 표시가 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그건 이제 모니터별로 다르거든요.
어떤 패널을 쓰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이게 LCD냐 아니면 뭐 CRT냐, 요즘 CRT를 안 쓰지만, 혹은 뭐 뭡니까, 여러 가지 하얀 디스플레이 장치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특성들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에는 이 감마 커렉션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니터에다 신호를 줄 때는 다 정기적인 신호를 주잖아요. 근데 정기적인 신호를 주는데, 예를 들면 정기적인 신호를 1에서 2V로 전압을 2배를 올리면 그 해당하는 칼라 성분이 밝기가 2배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2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좀 적은 형태로 이 칼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그 특징을, 뭐냐면 이 모니터 제조업체들은 그걸 이미 측정할 수 있을 거니까 사전에 그 것들을 먼저 측정을 해서 그 값들을 보상을 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래 이쪽이 인풋 레벨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디지털 숫자라고 봐도 되고 전압이라고도 봐도 되는데, 그게 이 전압을 이 정도 크기로 가하면 실제로는 밝기가 여기 녹색 선처럼 일직선으로 나와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조금씩 올려주면 밝기가 조금씩 밝아지는 그런 형태로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제 디스플레이는 이제 이런 곡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압을 조금씩 올려도 밝기가 생각만큼 이렇게 일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확 올라가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특성을 거꾸로 사전에 보상을 해서 내가 전압을 이 정도로 가해주면 실제로 이러한 밝기로 전압을 이런 밝기로 전압이 이런 밝기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얘를 사전에 보상을 해서 요만한 밝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전압을 사전에 보상해서 모니터에 내주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이런 밝기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모니터별로 가지고 있는 전기적인 특성을 사전에 보상해서 칼라들을 보상해주는 그런 방법을 일반적으로 감마 보상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뭐 같은 얘기를 좀 다른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 감마 보상 방법을 실제로 적용했을 경우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실제 모니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야 되지만, 이제 그렇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그냥 이렇게 그려서 보인 겁니다. 실제로 이 그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진적으로 밝기가 밝아지는 그런 그림을 이제 밴드 형태로 이게 만들어서 이어붙여서 그림을 만든 거죠. 그런데 감마 커렉션을 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모니터에서는 이런 형태로 컬러가 보이게 된다. 즉 이런 부분이 실제 밝기보다 더 어둡게 보이는 일이 흔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얘를 내보내면서 감마값에 해당하는 것만큼 크기를 일부러 키워서 커렉션을 해서 내보내면 이런 부분에서의 그 그레이스케일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알까 했던 그 칼라로 다시 되돌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칼라를 디지털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칼라를 디지털로 표현하려면 아까 이제 몇 가지를 살펴봤지만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하는 세 가지 칼라를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하면 우리 눈이 마치 칼라를 인식하는 것 같은, 즉 레인보우 칼라 전체를 인식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면 진짜로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종류의 칼라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가시광선 영역 안에 있는 칼라를 합성할 수 있는지를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칼로리미터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일단 제 컴퓨터가 지금 뭐가 이렇게 뭐 뺑뺑이를 돌고 있어서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가는데요. 근데 이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했냐면, 잠깐만요. 프로그램을 뭔가 이게 좀 문제가 생겨서
프로그램을 닫으라고 하는데, 네, 다시 엮게요. 네. 그러니까 뭐 PPT가 죽어버렸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아까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레드, 그린, 블루를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색깔을 합성해 봐라 라고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칼로리미터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건데, 이제 환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바깥에 있는 박스가 모두 이제 암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케이스가 암막으로 되어 있고, 사람은 이 구멍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이 빛을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작은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light to be matched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연광의 어떤 특별한 웨이블랭스를 갖는, 그러니까 파장을 갖는 그 빛을 이쪽 한편 여기 스크린에다가 비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간에 블랙 파티션이 있습니다. 이쪽하고 이쪽이 완전히 파티션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죠. 이쪽에다 타겟 컬러를 딱 만들어 놓고 이 사람한테 여기 있는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색깔의 볼륨을 조절해서 인텐시티를 조절해서 여기에 있는 이 타겟 컬러를 똑같은 컬러가 되도록 맞춰봐라 라고 하는, 이제 생각만 해도 되게 어려운 엄청난 태스크를 이 사람한테 준 거죠. 근데 사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색깔을 맞췄냐면, 대부분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조합했더니 여기에 있는 타겟 컬러, 라이트 투 비 매치드라고 되어 있는 아래에 있는 컬러가 다 매칭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아까 봤던 비지블 컬러에 해당하는 전체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곡선들이 뭐냐 하면, 파란색의 그 볼륨을 조절했을 때 볼륨을 각 파장별로, 파장에 해당하는 컬러별로 볼륨을 얼마로 세팅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450 나노메타에 해당하는 컬러를 매칭하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블루는 요만한 볼륨으로 세팅을 하고, 그린하고 레드는 거의 뭐 0으로 놓았더니 그 컬러가 만들어지더라. 뭐 그런 의미죠. 그리고 뭐 이 정도의 컬러를 딱 타겟으로 놓고 매칭하라고 했더니 사람들은 레드는 엄청나게 볼륨을 키우고, 또 그린을 약간 키워서 그 컬러를, 이 정도에 해당하는 컬러를 만들어내더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좋은데, 여기 이제 좀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 마이너스 값이 있어요. 그죠? 여기 레드에 해당하는 커브 중에서 아래쪽에 여기 마이너스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 근데 마이너스 컬러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인텐시티를 마이너스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색깔을 섞는데 마이너스 빛을 줘라. 이건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 RGB 나브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빛을 맞추려고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도록 했냐면, 그러면 안 맞춰지면 그 해당하는 그 컬러 컴포넌트들을 타겟, 그 반대쪽에다 실제로 더해봐라. 그래서라도 맞출 수 있으면 맞춰라 라고 하는 미션을 준 거죠. 그러니까 반대쪽에 더했다는 얘기니까 RGB의 이 컨비네이션 중에서 그 해당하는 거에서 그만큼 반대쪽에 더한 것만큼 빼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RGB로 합성 못하는 성분들의 칼라 성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드, 그린, 블루를 가지고 모든 칼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칼라에서는 마이너스 값을 이제 빛의 세기를, 칼라의 세기를 마이너스로 줘야만 되는 그런 영역이 생기게 된 거죠. 게다가 또 이제 사람들이 이런 실험을 했던 최초의 목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칼라를 일종의 이렇게 좀 한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칼라가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칼라의 전체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마이너스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값을 갖지 않는 칼라 원소, 여기서 칼라 프라이머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포지티브 값만을 갖는 마이너스 값을 갖지 않는 프라이머리들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색깔을 표현해 보자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색깔은 RGB가 아니니까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위 fictitious primary, 그러니까 가상의 프라이머리들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갖고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XYG 칼라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기 XYG는 칼라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상의 칼라를 표현할 수 있는 가상의 원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XYG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X가 빨간색이고요. Y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G가 파란색인데 실제로 이거는 RGB 그 성분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XYG를 구별하기 위해서 칼라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지. 그러면 이걸 보면 모두 마이너스 값이 없네요. 그죠? 다 플러스 값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얘가 어떤 색깔하고 매칭되는지는 아직은 이제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XYG 가상의 프라이머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체 가시광선 영역의 칼라를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러면 XYG라는 게 조금 전에 봤던 이게 그 그래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람다, 그 파장별로 어떤 함수로 주어지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광원이 있을 때 E라고 하는 광원이 있을 때 XYG 성분은 조금 전에 함수는 우리가 만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알고 있으니까 이것만 알면 X 성분, Y 성분, G 성분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XYG를 모두 더해서 각각의 XYG를 이렇게 나눠서 소문자 XYG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눠준 이유가 뭐냐면 X하고 Y하고 G를 다 더하면 이게 1이 된다라는 거예요. 1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 안에 여기에 있는 이 대각선 아래에 있는 이 말발굽 모양의 이 그림 안에 모든 칼라를 다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그림을 그린 거죠. 가로축에 X입니다. 그러니까 RGB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사성은 있지만 우리가 이거는 칼라하고 상관없는 X라는 칼라 성분의 축이고 이쪽이 Y라는 칼라 성분의 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칼라 프라이머리를 3개라고 그랬었죠. X, Y, G. 근데 여기는 G가 없네요. 근데 G는 아까 우리가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1, 2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X 값하고 Y 값만 알면 G 값은 1-X-Y를 하면 구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는 여기에 말발굽이 시작하는 요 부분, 요 부분이 파란색부터 시작해서 이 끝을 따라서 쭉 돌고 마지막에 여기에 도달하면 빨간색이 되는 그런 칼라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됩니다. 한편 여기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된 지점, 즉 X값이 0.33, Y값도 0.333, 당연히 G도 0.333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식에 의해서. 그래서 XYG가 동일한 양으로 섞이면 화이트가 되도록 하는 그런 다이어그램을 만든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빛은 가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을 더하면 어떤 색깔이든지 간에 빛을 더하고 더하고 더하면 밝아집니다. 반면 프린터 같은 데서는 컬러를 잉크를 쓰기 때문에 잉크를 더하고 더하고 더하면 어두워지죠. 그래서 프린터에서는 그런 컬러 모델을 Subtractive 컬러 모델이라고 그러고 빛에서는 Additive 컬러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된 겁니다. 혹시 뭐 옛날 어렸을 때 미술책에서 봤던 그림, 이런 그림을 뭐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크로마티시티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고 이쪽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데 XY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컬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컬러를 구성하는 일종의 원소 성분이다. 가상의 원소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G는 1에서 X하고 Y를 빼면 G 값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컬러를 이 말발굽 모양의 이 다이어그램 안에 표시를 하려고 했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 컬러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RGB 컬러로 합성 못하는 컬러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그걸 하기 전에 RGB로 합성이 가능한 영역을 영역으로 나누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삼각형이 있잖아요. 여기 삼각형이 있죠. 이 삼각형 내부에 있는 것은 RGB라는 세 가지의 빛의 성분으로 합성이 가능한 영역이고, 저걸 벗어나게 되면 그 컬러는 RGB로 합성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행스럽게도 사실은 이 RGB로 합성 가능한 그 영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자연에서 보는 컬러하고 유사한 컬러를 만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RGB를 여전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 프린터에서 만들어내는 컬러는 저 삼각형으로 표시되는 RGB 시스템이 만들어낸 컬러의 영역보다 더 좁죠.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도미넌트 웨이블랭스 뭐 이런 것도 찾게 되고요. 뭐냐면 보색을 찾을 때 하얀색 위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줄을 쫙 그어서 만나는 점을 보면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컴플리멘터리 컬러다. 그러니까 서로 보색 관계에 있는 컬러다. 뭐 이런 그림도 읽어갖고 찾아낼 수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이 크로마티시티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쓰는 IT 기기에서도 이 XYZ 컬러 시스템을 가지고 색깔들을 디파인합니다. 즉 스펙을 정해놓죠. 예를 들면 EBU, European Broadcasting Union, 그 유럽에 있는 방송기구에서는 빨간색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아니 먼저 화이트를 봅시다. 하얀색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아까 하얀색이 다이어그램에서는 이상적으로는 X, Y, G가 모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섞이면 그게 바로 화이트가 되도록 그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IT 기기에서는 X, Y, G를 3분의 1이 아니라 X, Y가 3분의 1보다 작고, 그럼 당연히 G는 3분의 1보다 커지겠죠. 1-X, -Y 하면 G가 되니까. 그래서 X는 0.3127, Y는 0.3291을 화이트로 정한다, 규정한다 라고 하는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레드, 그린, 블루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퓨어 레드, 퓨어 그린, 퓨어 블루에 대해서도 X하고 Y가 이런 값을 갖는다. G는 1-X -Y니까 0.97을 빼는 거니까 레드의 경우는 G는 0.03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블루 같은 경우는 EBU 기준에 의하면 X는 0.15, Y는 0.06이니까 G는 0.22를 빼면 0.79 정도가 0.79가 G 값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의 기구별로 표준 컬러들을 지정을 하는데, 그 컬러를 지정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XYZ 컬러 모델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불행히도 XYZ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컬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XYZ가 RGB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이렇게 변환식이 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게 RGB를 이런 매트릭스랑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XYZ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편 XYG가 주어져 있을 때 그 XYG에 해당하는 RGB를 얻으려면 이쪽에 있는 이 행렬에 역행렬을 딱 왼쪽 오른쪽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RGB로는 합성 못하는 컬러가 있잖아요. XYZ는 가상의 컬러니까 모든 컬러를 다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RGB는 그 모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비주얼 컬러 중에서 합성이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역행렬을 취하게 되면 정확하게 역행렬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XYZ하고 RGB를 변환할 수 있는 공식이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XYZ로 아까 좀 전에 정의된 레드 컬러, 그린 컬러, 블루 컬러, 화이트 컬러가 RGB의 컬러 값으로 변환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변환식이 존재하고 실제로 SMPT라고 하는 그 규격 그 기구에서는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뭐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근데 기구별로 이게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거기서 하는 방송의 뭐 규격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XYZ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컬러 성분이긴 하지만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사용하면 우리가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RGB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XYZ라고 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컬러들을 표현할 수 있는 크로마티스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컬러를 표현하고 그 안에서 이제 RGB 컬러 시스템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방법을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이제 좀 그 RGB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컬러 합성 능력 이거를 고려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컬러가 여기 삼각형에 해당하는 여기 A에 위치해 있는 이 컬러입니다. 아,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막 낙서처럼 되네요. 여기에는 A에 있는 위치해 있는 컬러입니다.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 있는 컬러라고 해보죠. 근데 이 컬러는 이 삼각형 안에 없잖아요. 이 삼각형이 뭐냐면 RGB 컬러 시스템으로 합성할 수 있는 컬러 영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A라는 위치에 있는 컬러는 그 삼각형 안에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RGB 시스템에다가 이 A라는 XY 값에 해당하는 RGB 값 찾으려고 하면 찾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 RGB 시스템으로 표현 가능한 컬러 안에 있는 컬러 중에서 이 A라는 컬러와 가장 유사한 컬러를 찾아서 대치를 해주는 거죠. 대치하는 방법은 항상 기준이 되는 게 여기 있는 이 화이트 컬러 지점입니다. 하얀색,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랑 A라는 지점을 연결한 다음에 이 RGB 영역에 있는 이 컬러로 치환해주는 방법.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RGB 시스템이 합성할 수 있는 컬러의 영역이 제한되어 있기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컬러 모델로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거는 그냥 우리가 컬러를 표현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RGB라는 걸 우리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럼 조금 더 RGB라는 걸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RGB를 디지털 이미지, 디지털 비디오를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컬러 모델로 쓰기 위한 그런 방법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으로 컬러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컬러 모델은 이제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애더티브 컬러, 그 다음에 서브트랙티브 컬러. 애더티브란 게 말 그대로 가산이죠. 그러니까 컬러를 어떤 컬러이든지 간에 더하면 더할수록 더 밝아진다. 그러니까 애더티브하다 라는 의미가 되게 되는 거고, 서브트랙티브 컬러란
컬러를 뭔가 더 하면 그게 더 어두워진다. 밝아지는 게 아니라 어두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컬러들이 더해지면 그 빛으로 나타내는 컬러들이 경우에 컬러들이 더해지면 그 컬러는 더욱더 밝아진다라는 게 이제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러한 컬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을 흔히 이제 그라스만's law, 그라스만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가 표현 가능한 영역에 있는 모든 컬러 중에서 RGB로 합성 가능한 컬러와 그리고 그게 이제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여기 이제 웨버의 법칙이 이제 다시 한번 나옵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중간에 끼어들어서 약간의 이제 중간에 약간 다른 주제로 이제 넘어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컬러를 인식할 때 컬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에서는 레드하고 그린과 블루와 레드 간의 이 디퍼런스로 인식하게 되는데 어떤 감각의 양, 그 컬러의 세기를 인지할 때는 컬러의 세기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자극량, 받고 있는 컬러에 대한 자극량의 기준으로 해서 인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changes are equally perceived if the ratio of the change is the same.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빛을 보고 있을 때 주변 환경이 어두운 데서 빛을 보면 조금만 밝아져도 그게 되게 밝아졌다고 느끼는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밝은 공간에 있을 경우에는 어떤 광원, 빛이 밝아졌다고 느끼려면 그 빛의 세기를 엄청 높여줘야만 된다. 뭐 그게 이제 빛의 경우에도 우리가 눈으로 보면 시각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웨버의 법칙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제 소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환경에서 소리를 들으면 아주 조그만 소리도 아주 조금만 늘어난 그 소리의 크기의 증가도 소리가 커졌다라고 느끼는데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소리가 커졌다라고 느끼려면 소리가 엄청 커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학생 때 이렇게 뭐 MT나 뭐 이런 거 가시잖아요. 뭐 같이 가면 넓은 방에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자요. 그런데 자고 있을 때 뭐 이렇게 술 마시고 술 취하고 막 떠들고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으면 그래도 잘 잡니다. 그런데 잠을 잘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한두 사람이 소곤소곤 조용히 얘기하면 잠자기가 진짜 어렵죠. 정말 어렵죠. 꼭 웨버의 법칙은 아니지만 심리적인 웨버의 법칙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시끄러운 환경에 노출돼 있으면 그러려니 하고 별로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안 갖는데 조용한 환경에서는 아주 작은 그런 잡음도 되게 마음에 거슬리는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웨버의 법칙은 컬러 그리고 사운드 그리고 촉각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컬러 모델을 조금 전에 봤던 크로마티스티 다이그램 말고 뭐 다른 형태로도 표현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CI 랩에서는 뭐 이런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고요. 그때 이 A, B 뭐 파라메타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다 이렇게 좀 수학적으로 이렇게 모델링했던 경우도 있고요. 채도와 색조가 이렇게 표현된다 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뭐 CMY, 그 다음에 Hue Saturation Lightness, 뭐 Hue Saturation Value 뭐 이런 형태로도 색깔을 표현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미술 시간에 나오는 그런 미술 교재들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마티스티 다이그램은 가장 일반적이고 즉 XYG라고 하는 컬러 프라이머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자연광의 모든 컬러를 표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그거 외에도 다른 형태로 사람들이 컬러를 표현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걸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라 모델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칼라 이미지나 칼라 비디오를 어떻게 디지털 파일로 저장할 것이냐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려면 그 각각의 칼라 성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에 디지털 값으로 저장이 돼야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칼라를 RGB라고 하는 세 개의 칼라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면 RGB 각각을 저장하면 되겠죠.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일 겁니다. 물론 이제 그 RGB 칼라 시스템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칼라를 합성하지 못한다라는 제한 조건이 있지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RGB라고 하는 되게 뭐랄까요,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구별 가능하고 그 다음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런 칼라 모델을 우리가 쓴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효율적으로 칼라를 저장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IT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칼라 모델이 바로 RGB 칼라 모델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장하는 모든 디지털 파일에서 이 이미지나 비디오가 칼라 형태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걔네들은 대부분 RGB 칼라 값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그 8빛 이미지 이런 걸 하면서도 봤었지만 일반적으로는 각 칼라 성분들을 8비트로 표현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38, RGB 각각 8빛, 8빛, 8빛이니까 24빛이 되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24빛이 아니라 그냥 8빛으로 전체 칼라를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RGB를 각각 8빛으로 표현하는 대신에 RGB를 12빛으로 나타내서 각각을, 그러니까 3개가 되면 전체가 36빛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칼라 값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12빛으로 쓰게 되면 36빛이 되니까 12빛을 더 쓰게 되겠죠. 왜냐하면 각각을 8빛, 8빛, 8빛으로 표현하면 24빛이 되는데 36빛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비트에다가 여러 가지 이펙트 같은 거를 집어넣게 되면 충분히 그것들을 쓸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8빛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감마 커렉션들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감마 커렉션을 위한 룩업 테이블이 포함되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RGB 칼라 모델을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그 RGB 칼라 모델, 그럼 걔는 아까 그레스만스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만약에 빛을 통해서 색깔을 합성해내는 애더티브 칼라 모델의 경우에는 RGB 칼라 모델을 쓰면은 적절하다라고 앞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서브트랙티브 칼라의 경우에는 여전히 RGB를 쓰는 게 적당하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칼라 프린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색깔을 프린터에서 물감을 통해서 어떤 색깔을 표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RGB와 같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애더티브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잉크 디파짓을 하는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칼라 모델이 애더티브 칼라 모델이 아니라 서브트랙티브 칼라 모델이고, 이때 사용되는 칼라 모델은 CMY 칼라 모델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RGB를 쓰는 대신에 CMY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CMY하고 RGB가 다른 칼라 모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RGB 그러면 이게 이제 빛으로 색깔을 만들어낸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얘 이게 이제 3차원 공간에서 표현을 하면 이쪽 축이 레드 축이고, 그 다음에 이쪽 축이 그린 축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로 축이 블루 축입니다. 그러면 레드, 그린, 블루를 각각 0, 0, 0으로 더하면 무슨 색깔이 돼야 되죠? 블랙이죠. 왜냐하면 빛이니까. 빛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블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레드, 그린, 블루를 똑같은 양으로 111, 즉 맥시멈으로 RGB를 섞으면 무슨 컬러가 돼야 되냐면 화이트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RGB 큐브에서는 여기가 화이트가 되고 000이 되는 데가 블랙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원을 맥시멈으로 키면 당연히 그 전구 빛의 세기를 맥시멈으로 하면 1111이 돼서 화이트가 돼야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CMY는 그 이쪽 축이 샨, C고 이쪽 축이 마젠타, M이고 이쪽 축이 옐로우, 즉 노란색이죠. 이쪽 축이. 그러면 이 CMY가 만약에 잉크라고 예를 들어보면 잉크입니다. 잉크는 일반적으로 프린팅을 할 때 쓰죠. 그냥 프린팅하는 재질이 뭐냐 하면 종이입니다. 종이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화이트입니다. 따라서 CMY 잉크를 000, 즉 하나도 찍지 않으면 무슨 컬러가 되냐 하면 화이트가 되죠. 왜냐하면 종이가 하얘니까. 그리고 CMY를 맥시멈 111로 세팅을 하게 되면 맥시멈으로 뿌리게 되면 잉크는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지니까 색깔이 뭐가 돼야 되냐면 블랙이 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쪽 코너가 000에 해당하는 코너가 화이트 컬러를 나타내는 큐브고 그 다음에 여기 111에 해당하는 부분이 블랙에 해당하는 큐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의 경우에 블루하고 그린 두 개를 섞으면 최대로 섞으면 샹 컬러가 나옵니다. 블루와 레드를 최대치로 똑같은 양으로 섞으면 마젠타 컬러, 보라색이 나오죠. 마젠타 컬러가 나오고 그린과 레드를 똑같은 양으로 최대로 섞으면 빛의 경우에 옐로우가 되고 그래서 이 RGB 큐브 안에 CMY가 그대로 코너마다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블랙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화이트 얘를 뒤집으면 즉 이 정육면 주사위 같은 놈을 이렇게 이쪽 꼭지하고 저쪽 꼭지를 이렇게 돌려서 뒤집으면 여기에 있는 CMY 큐브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RGB 컬러 큐브는 CMY 컬러 큐브로 만들려면 RGB 컬러 큐브를 CMY 컬러 큐브로 만들려면 그냥 코너하고 코너를 붙잡고 이렇게 돌리면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계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CMY 컬러 모델은 1-RGB 컬러 모델이다. 혹은 RGB 컬러 모델은 1-CMY 컬러 모델이다.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정의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CMY는 Subtractive 컬러 모델이고 RGB는 Additive 컬러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빛으로 색깔을 만들어낼 때는 RGB를 가지고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 그걸 최대로 섞으면 화이트가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MY로 이렇게 물감을 쓰는 경우에는 CMY를 맥시멈으로 섞으면 블랙이 되게 되는 거고 그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쓰시는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그 잉크가 네 가지 종류가 있죠. C, M, Y, 그 다음에 K, 블랙. 그죠? 네 가지 잉크를 쓰잖아요. CMY 그 컬러가 기본적으로 잉크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모니터의 뒤쪽에 보면 항상 RGB 연결 잭이 그 꼭다리가 있죠. 뭐냐면 이 모니터는 빛을 통해서 컬러를 만들어내는 그런 디바이스고 그 다음에 프린터는 이 잉크를 통해서 잉크 디파짓을 통해서 컬러를 프린팅하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그 둘 간의 특성이 이렇게 서로 보완의 관계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잉크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프린터에 보면 CMY 세 개 컬러 잉크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K 검정색 컬러 잉크가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검정색 통이 제일 커요. 왜냐하면 검정색을 제일 많이 쓰니까. 근데 이제 CMY 컬러 모델에 의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모델에 의하면 CMY를 111로 최대로 섞으면 블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블랙 컬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프린터는 블랙 컬러를 별도로 쓰죠. 왜냐하면 검정색 잉크가 만들기 제일 쉽대네요. 값이 싸니까. 그리고 두 번째 좀 더 심각한 기술적인 문제는 CMY 세 가지 잉크를 맥시멈으로 이렇게 딱 섞어서 컬러를 만들면 정확하게 블랙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거보다는 약간 어두운 색깔이지만 약간 갈색에 가까운 그런 색깔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잉크들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제 컬러가 정확하게 합성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MY가 아니라 CMYK, 마지막으로 K가 블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블랙 CMYK 컬러 모델을 쓰고, 그래서 잉크 카트리지에 CMY 컬러 카트리지와 K, 되게 큰 통에 K 카트리지가 같이 들어있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 프린트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중간에 언더 컬러 리무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자가 있잖아. 이게 뭐냐 하면 검정색을 먼저 뺀 다음에 검정색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 그 위에다가 CMY로 색깔을 입혀준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요 맨 아래 식이 이제 좀 식으로 돼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진 파일이 하나 있고 그 사진 파일을 프린터로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프린트 하게 되면 뭐 XYZ 컬러 모델로 처음 표현되어 있을 수 있지만 걔가 이제 CMY 컬러 값으로 바뀌겠죠. 그래야 이제 프린터가 그 값을 가져와서 각각의 컬러를 종이에다 뿌릴 테니까, 그러면 그 종이에다 뿌리게 되는 CMY 값의 최소값, 그 최소값이 뭐냐면 CMY가 공통적으로 뿌려져야 되는 최소한의 양을 먼저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CMY가 어쨌든 동일한 양으로 섞이게 되면 얘는 검정색이거나 아니면 그레이스케일 값만 바뀌는 그런 그 컬러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K 값을 CMY가 공통적으로 적용돼야만 되는 그런 컬러 값을 K 값으로 찾은 다음에 얘는 검정색 잉크로 찍고, 그 다음에 원래 가지고 있던 CMY 값에서 그 검정색 잉크로 찍는 값을 빼서 나머지만을 CMY 프린터로 찍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언더 컬러 리무벌, 그러니까 이제 검정색을 사전에 제거해서 걔를 별도로 쓴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아까 봤던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보면 이런 그림도 뭐 미술책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왼쪽에 있는 거는 그 빛, 그러니까 애더티브 컬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컬러 합성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물감, 즉 서브트랙티브 컬러 시스템에서 컬러가 합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레드, 그린, 블루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화이트가 되죠.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샤안, 마젠타, 옐로우 이 세 가지 색깔이 섞이게 되면 이제 블랙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정확하게 블랙이 안 되니까 이제 블랙을 별도로 쓴다고 했었지만 블랙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레드하고 그린이 섞이면 옐로우가 되고, 블루하고 그린이 섞이면 샤안이 되고, 블루하고 레드가 섞이면 마젠타가 되는데, 오른쪽 그림에서는 샤안 물감하고 마젠타 물감이 섞이면 블루가 되고, 샤안 물감하고 옐로우 물감이 섞이면 그린이 되고 등등, 이제 둘이 서로 이렇게 보완의 관계에 있다 라는 것을 이 다이어그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크로 컬러를 표현하는 것은 조금 더 뭔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좀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서 이 바깥에 있는 게 아까 우리가 봤던 크로마티스티 다이어그램입니다. 그 말발굽 모양의 크로마티스티 다이어그램인데, 그 말발굽 안에 표현된 모든 컬러가 이제 모든 컬러가 우리 눈으로 인지 가능한 컬러라고 했을 때, 실제로 RGB 시스템으로 표현 가능한 컬러는 그 안에 저 삼각형 모양의 저 영역 안에 있게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모니터로 표현되는 컬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집에 가지고 있는 컬러 프린터를 가지고 프린팅할 수 있는 컬러의 영역은 그거보다 더 작다. 그래서 저 안에 뭐 하나, 둘, 셋, 넷 육각형 모양으로 뭔가 그림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 영역이 좀 더 좁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점 찍어 있는 게 화이트 영역이니까 어쨌든 화이트 영역은 모든 경우에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그림에서처럼 그 칼라 프린터로 칼라 사진을 찍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화면에 보는 이 칼라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물감을 합성해서는 그 칼라를 못 만드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린터가 사전에 그런 칼라 파일을 딱 내려보내면 프리프로세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칼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니터는 RGB 시스템이잖아요. RGB로 합성된 칼라 중에서 CMY로 프린팅이 안 되는 칼라 성분들을 지가 골라냅니다. 왜냐하면 영역을 알고 있으니까 얘는 CMY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CMY로 표현 가능한 칼라로 대체를 한 다음에 프린터한테 보내죠. 그럼 프린터가 이제 CMY 칼라 잉크로 그 칼라 값을 실제로 찍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모니터 같은 칼라 시스템에서는 RGB 칼라 시스템을 쓴다. 그럼 이제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파일, 그 비디오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에도 RGB로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느냐?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RGB로 파일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파일에서는 RGB가 아니라 YIQ 혹은 YUV 형태로 파일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 되어 있죠. 칼라 모델이 실제로는 YIQ나 YUV 칼라 모델을 쓴다. 그러니까 이것도 칼라 모델입니다. RGB하고 조금 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RGB하고는 같지 않은.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아까 맨 처음 그 레티나 안에 있는 세포 숫자를 보셨잖아요. 사람 눈이 뭐에 가장 민감하냐면 밝기 성분에 민감합니다. 우리가 칼라 파일을 가지고 있지만 그 칼라 파일 안에도 밝기 성분과 그 다음 색깔 성분들이 이렇게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이고 밝기, 이게 칼라하고 상관없이 그 밝아짐의 정도가 우리 눈에는 훨씬 더 민감하게 우리가 그 인지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래서 그렇다면 RGB가 아니라 RGB를 밝기 성분하고 그 다음에 칼라에 해당하는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으면 이 밝기 성분은 훨씬 더 우리가 잘 정보를 보관하고 칼라 성분은 조금 대충 보내도 대충 좀 보관하거나 아니면 좀 얘를 버릴 건 좀 버려버려도 우리 눈이 볼 때는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RGB를 먼저 Y, 밝기 성분하고 UV 혹은 IQ, 이제 이거는 포맷만 다른 거지 결과적으로는 그 색깔에 관련된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나누어서 일반적으로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RGB보다 훨씬 좀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에 훨씬 더 집중해서 우리가 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변환하는 매트릭스가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GB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칼라 시스템에서의 이 파일에서 RGB 값이 있으면 걔는 이런 변환 매트릭스를 이용하면 YUV 이런 값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Y가 뭐냐면 밝기를 나타내는 성분이다. 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YUV나 YIQ나 똑같다. 이제 여기 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숭이 얼굴이잖아요. 되게 컬러풀한 원숭이 얼굴인데 이 원숭이 얼굴 중에서 Y 성분을 뽑아내면 Y 성분은 맨 아래 맨 왼쪽에 있는 것 같은 이런 형태의 Y 성분을 갖게 된다.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UV를 각각 뽑아내면 UV는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이런 모양을 이런 성분의 크기로 나타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UV가 이렇게 색깔이 아니라 그냥 그레이스케일로 되어 있는 거는 얘는 성분을 뽑아내서 그냥 크기만을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런 거지. 근데 저게 이제 원래는 칼라 성분으로 다시 변환할 수 있는 값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왼쪽에 있는 이 Y 성분이 사람 눈에는 훨씬 더 중요한 정보다.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다. 반면 UV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정보들은 상대적으로 사람 눈에는 덜 민감한 정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YIQ도 똑같은 거예요. Y가 밝기고 IQ가 칼라 성분입니다. 다만 그 변환한 매트릭스만 조금 다릅니다. 그럼 IQ 성분도 뽑아내 보면 뭐 이런 독립적인 성분으로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디지털 비디오나 디지털 이미지에서도 이 칼라 모델을 그대로 씁니다. 단 하나의 변화를 줬는데 어떤 변화를 줬냐면 단 Y, U, V 값이 모두 플러스 값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그 마이너스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비트를 또 저장을 별도로 써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게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모든 값들을 다 플러스 값으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밝기 성분과 칼라 성분으로 분해해서 그 칼라 모델을 쓰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는 이제 아마 뭐 디지털 시스템에서 이런 그 용어를 자주 보셨을 텐데 YCBCR 칼라 모델이라고 합니다. Y가 뭐냐면 밝기 성분, CBCR은 칼라에 관련된 성분. 이제 좀 더 엄밀하게는 색차 성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칼라에 관련된 성분. 그래서 여기 있는 맨 아래와 같은 이런 변환 방식으로 YCBCR 성분을 변환을 합니다. 그러면 YCBCR 모두 플러스 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Y가 훨씬 더 사람 눈에 민감하기 때문에 Y를 훨씬 더 우리가 좀 중요도를 두어서 처리를 하고 CB하고 CR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덜 뭔가 좀 약간 좀 거칠게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RGB를 쓰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뭔가 YCBCR로 되어 있으면 얘를 다시 RGB로 바꿔줘서 화면에 뿌려줘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칼라 이미지를 볼 수 있죠. 왜냐면 우리 모니터의 뒤쪽에는 RGB 연결잭만 있지 YCBCR 연결잭은 없거든요. 왜냐면 쟤는 그냥 우리가 편리를 위해서 사람 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을 적용해서 칼라 이미지나 칼라 비디오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포맷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파일로는 저렇게 저장되지만 실제로 쟤네들이 우리 모니터에 뿌려질 때는 반드시 RGB로 변환돼서 뿌려져야 됩니다. 모든 값이 다 플러스 값이 되도록 이제 뭐 여기다 이런 값을 뒤쪽에 이렇게 더해줬죠. 16, 128 이런 값을 더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더해주게 되면 값이 0에서 255 사이가 되니까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8비트로 표현한 수 있는 값들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YCBCR 값을 다 8비트로 저장하게 됩니다. RGB 형태가 아니라 YCBCR 값을 8비트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JPEG 이미지나 MPEG 비디오에서 쓰는 기본적인 칼라 모델입니다. 칼라 모델이 아니라 칼라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RGB 칼라 모델을 써요. 그런데 RGB 형태로 파일을 생산하지 않고 반드시 RGB를 YCBCR로 바꿔서 파일을 생성하거나 저장을 한다.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죠.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걸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 그 다음 어떡하냐 하면 Y는 루미너스니까 우리 눈에는 이 밝기는 되게 민감하니까 쟤네들은 거의 뭐 손실 없이 그대로 그냥 파일에다 그대로 저장합니다. 근데 CB하고 CR 즉 칼라에 관련된 성분들은 실제 픽셀마다 다 그 칼라 값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를 없애버립니다. 예를 들면 4개의 픽셀을 모아서 하나의 칼라 값만 갖고 나머지 3개는 없애버립니다. 그러고는 그
하나의 컬러 값을 4개의 픽셀에다 다 똑같이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컬러 값하고 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은 그런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즉 Y라고 하는 밝기 성분만 명확하게 보존되어 있으면 우리 눈은 그것을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못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